준비의 문화를 이제 총괄적으로 제가 아까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문화를 보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과 함께 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사관을 생과 사를 단절된 그런 별개의 세계로 보지 않고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다는 그 생사가 하나로 여야하다는 그런 생사 일요의 그 생사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이런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왜 일상 용어 중에서도 엄청나게 죽음을 많이 거론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가 꺾이거나 이런 것을 뭐 기가 죽다, 풀이 죽다, 뭐 코가 낮은 것도 코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아파 죽겠다 뭐 이렇게 이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좋아 죽어요. 좋은데도 죽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막 죽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그 삶 속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고 저승에 가면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막 만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뭐 쉽게 쓰는 말이 죽어서 조상별 낯이 없다. 죽으면 당연히 저승에 가서 조상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생사관들을 논할 때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선학들이 많이 하신 말씀이면서 너무 그 적절한 표현들이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면서도 삶 속에 끊임없이 죽음을 끌어들이는, 죽음을 거론하는 그런 그 생사일요의 생사관을 살펴볼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죽음 준비의 문화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죽음에 대한 예의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결국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에 그 죽음 의례를 어떤 식으로 치르면서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뭐 장례, 상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특징으로 들 수 있겠더라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음 의례라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상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그렇지만 소홀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이게 죽음을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조들의 가치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의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전통 죽음 의례라 그러면 상장례는 뭐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형식이 복잡하고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뭐 당파 싸움이 나는 것도 뭐 그 상주가 입어야 될 상복의 뭐 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당파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우리 전통 유교의 죽음 의례가 그렇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는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게 의례라는 게 죽음 의례라는 게 같이 살아가던 우리 아버님, 뭐 식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죽은 자와 산 자들과의 그런 관계, 또 살아있는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그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의례, 나침판과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의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례를 보면 이렇게 일정한 구속을 계속 해가게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서 막 슬퍼서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싶어요. 그렇지만 의례로서 그걸 구속을 이렇게 딱딱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없이 침체되어서 뭐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짚어주면서 그 이정표의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명분이나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유교 상장례이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이게 형식이 뭐 중요하냐, 마음이지. 항상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죠. 형식보다는 마음이 안 담긴 형식은 참 의미가 없는 것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형식 자체도 마음을 담는 중요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저녁 드시라는 말을 할 때 밥 먹어 이렇게 말할 때는 막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 저녁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파에 바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듯이 이 형식이 굉장히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 같아도 이 마음을 담고 뭔가 체계적으로 그걸 풀어나가고 드러내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죽음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죽음 의례에서 결국엔 이제 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 상례나 이런 것들이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라는 게 너무 지나친 슬픔을 억제하고요. 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뭔가 잘 몰라가지고 너무 소홀하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슬픔의 정을 적절하게 부모 돌아가셨을 때는 이렇게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선을 제시해줘서 중도의 도리를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해서 정말 심신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침체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소홀하게 해서 나중에 후회할 짓도 만들지 못하게 의례로서 적절하게 이 지침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시경에 나오는 이 귀절이 우리 그 상례를 치르는데 가장이라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죠. 이게 뭐냐, A불상, A불비라 그래가지고요. 슬퍼하되 심신을 상하게는 하지 말고 또 슬퍼하되 극단적인 비탄에는 빠지지 말라. 이런 그러니까 적절한 그 슬픔의 중용을 지켜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공자가 이렇게 상례를 지내라 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중용의 도를,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표현을 할 때 중용의 도를 적절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귀절을 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 중국의 관저라는 사람의 그 시에 대해서 평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낙이 부름 A불상 그래가지고 기쁠 낙자를 쓰고요. 음란할 그 난자를 써서 낙이 불음, 그러니까 즐겁되 음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시에서 논하는 예술적인 경지가, 그 다음에 슬프되 지나치게 그 비탄에 빠지지 않게는 하지 않는다. 뭐 시를 짓든 뭐 노래를 만들든 그 예술적인 어떤 경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 적절한 슬픔과 즐거움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중용의 도를 논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A 불상을 따와서 A 불비까지 해서 이제 상례를 치를 때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그 이재라는 분이 지은 사례 편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들은 3일을 먹지 않고 1년 9개월 복치는 새끼. 이게 뭐냐 하면 그 돌아가신 분과 친척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그 상복을 입는 기간이나 이런 것에 차별을 뒀거든요. 상복의 모습도 그렇고, 그게 이제 1년이나 9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은 새끼, 그 다음에 친아들은 3일, 그 다음에 5개월, 3개월만 상복을 입어도 되는 복치는 2끼를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상이 발생하면.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옆에 뒤에 보면 친척과 이웃은 상주를 위해서 죽을 쑤어서 억지로 먹게 하고, 존장 어른들이 강하게 권하면 조금 먹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여지를 딱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막 상주 너무 슬픔에 겨워서 그럴 때, 아, 네가 먹어야 기운을 차려야지. 어른도 잘 보내드리지. 그런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 원칙은 먹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꼬박. 안 그래도 슬픔에 젖어서 기진맥진하는 사람을. 그런데 요 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주는 자기 끝까지 안 먹는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어른이 강하게 권하니까 마지못해서 먹음으로써 몸도 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선을 그 예법으로서 이제 지키도록 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적인 예법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부여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으면은 가능하면 장례를 늦게 치르려고 하고, 주변에서, 설득을 하면 마지못해서 5개월 만에 장례를 치른다. 이런 기절이 딱 나와요. 뭐, 상장례 논문 쓸 때 보면 항상 그거 안 빠지고 등장하는 기절이거든요. 그래서 정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체할 때 정자 쓰고 장례할 때 장자 써서 가능하면 부모님의 시신을 늦게 떠나보내려 하고,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 빨리 해야지 이러면 마지못해 가지고 이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었고, 그게 예법으로 드러날 때는 조금 더 심하게 드러나는 거겠죠. 그렇게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게 하는 그런 것이 돌아가신 분을 떠나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였다면, 또 하나는 서두르지 않고 점차적으로, 지금 3일장 예를 들어서 오늘 밤 11시 반에 돌아가셨다면 11시 반에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일 지나고 모레 새벽에 발인하잖아요. 그죠? 만 24시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참, 또 상주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요. 이제 몸과 이별하는 단계, 우리의 장례는 몸과 이별하는 단계라면,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무덤을 쓰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분의 몸을 떠나보내는 게 장례고요. 상례는 지금은 3일장으로 다 그냥 상도 접어버리고 상식 올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0일상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사무제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무제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서는데, 옛날에는 이제 몸과 이별하는 단계가 장례이고요. 몸을 떠난 영혼은 훨씬 더 늦게 떠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몸은 무덤에 묻더라도 그 분의 혼이 담긴 신주나 이런 지방 이런 것들을 써서 상식을 올리면서 3년상을 지내기도 하고 1년상을 지내기도 하고, 가장 최근은 100일이지만 지금은 100일상 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상례와 장례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말하면 상례가 뭐죠? 장례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영혼은 일단 제껴두고요. 이제 몸을 떠나보내는 단계도 이제 3단계로 가족들과 망자가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임종을 확인하는 단계죠. 유족들하고 인터뷰를 해봐도 임종 무렵이 무조건 가장 슬프고요. 지금 3단계에 이제 제가 말하는 3단계가 그 단계마다 엄청 슬픔이 고조되는 시기더라고요. 임종은 너무 당연하고요. 돌아가시는 순간이니까 통곡이 터져 나오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임종을 확인하는 순간 누구든지 되살아나도록 병원이라면 의사를 불러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본다든지 죽음을 거부하고 되살아나기를 바라게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최소한 4후 3일이 지난 뒤에야 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24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11시 반에 돌아가셨으면 그 다음날 한두 시에는 해버립니다. 24시간 지나서 다음날 11시 반에 염 잘 안 하고요.
이 3일 지난 뒤에 염하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숨은 끊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에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이 되기 전에 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런 규절까지도 옛날 책에 보면 나옵니다. 뭐 이런 그 마음의 도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알리는데도 지금은 뭐 전보도 있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렇지만 예전에는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내려오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 때문에 이제 그 입족을 확인하고 염을 하는데도 사후 3일 정도 지난 뒤에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임종을 확인하는 방법도 이걸 뭐라고 하죠? 코 밑에 소물 대는 거. 옛날에는 뭐 병원에 가서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임종을 판명을 했죠. 그래서 코 밑에다가 아주 가는, 그렇죠. 솜을 이렇게 놔서 조금이라도 숨이 남아있다면 그 솜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걸 보고 돌아가셨구나 판명을 했는데 그걸 속괭이라고 그래요. 속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과 입간할 때, 지금 장례식장에서 할 때도 염하고 이런 순간에 엄청 충격을 받고 또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염하고 입간하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막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막 울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죽음으로서 다루는 것이잖아요. 몸을 꽁꽁 싸매고 정말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또 관에 넣고 못을 땅땅 쳐버리면 완전히 그 존재 자체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별을 너무 생생하고 애절하게 실감하는 시간이 되죠. 근데 뭐 우리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 시기에 염을 하고 하는 그 염습을 하는 이 시기에 인간이 또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감성이 드러나는데요. 심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애달프지만 이미 돌아가셨다면 산 사람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원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슬프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심리적으로는 망자와 분리되는 게 이 염을 할 때 싹 튼다고 해요. 제가 인터뷰해 본 사람들 중에서도 염을 할 때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어 봤을 때 마치 찬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우면서 섭득하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보편적인 그런 마음들이 의례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염할 때 보면 그렇게 꽁꽁 안 묶어도 되거든요. 근데 막 정말 꽁꽁 묶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관뚜껑도 뭐 살짝 치면 될 텐데 막 못으로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셨으니까 안방에서 이제 관을 드러낼 때 여기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관을 지금 사람들이 드러내는데요. 여기에다가 바가지를 넣어서 관으로 탁 해서 빵 소리가 나게 바가지를 깨거나 아니면 톱이나 칼로 문지방을 이렇게 살짝 잘라 놓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예, 지금 요거하고 이제 같은 의미인데 다시 문지방 넘어서 들어오지 마세요. 예, 소리로서 깜짝 놀라게, 물론 이게 이제 죽음의 부정을 물리치는 소리로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그 의식들을 봤을 때 이렇게 문지방에 살짝 금을 내는 것도 귀신이 다시 올려다가 자기가 살던 문지방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게,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지방에서는 이게 방에서 관을 드러낼 때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고요. 벽을 뚫어가지고 벽으로 관을 꺼내고 다시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귀신이 다시 오고 싶을 때 항상 오던 길로 오거든요. 근데 벽으로 오고 싶은데 꽉 막혔어요. 자기가 나가던 길은 뚫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서양 뭐 동양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너무너무 애틋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죽었으면 산 사람 세계로는 오지 않도록 분리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싹 트는 감정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장할 때. 이제 화장일 때는 이제 불에 태울 때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식으로 봤을 때는 매장으로 보면 이제 광중에다가 그 관을 내릴 때, 그때도 정말 엄청 울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덮어버리면 완전히 또 관 속에 들어있는 존재하고나마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이때 또 슬픔이 고조돼서 그 3단계의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관하는 장면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몸을 떠나보낼 그 3단계를 살펴봤는데, 이때 사람이 죽으면은 유교 뭐 전통 그 관념에서는 혼백이 흩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인간의 정신적인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었다면, 백은 인간의 육체적인 것, 뭐 활동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기운인데, 우리가 보통 살아있을 때는 혼백이 합치된 존재이다가 죽으면 혼백이 흩어짐으로써 곧 죽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과 이별하는 이 3단계마다 몸을 떠난 혼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혼에 대한 그 처치나 모시는 것을, 이 몸을 뭐 염하고 묻고 입가 이런 과정 속에 혼을 대상으로 한 그 처치가 나란하게 따랐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위에 몇 개가 빠졌는데 요거 보고서 써놓으시면 됩니다. 1단계라는 말도 빠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임종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염입간하고 3단계 무덤에 매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떠나보냈지만 매장으로서 끝이 아니죠. 항상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0월이나 상달 뭐 이럴 때 되면 묘에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4단계로 의례가 진행된다면, 그럼 임종 순간에 이 사람의 혼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 이게 아마 다 빠졌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임종을 하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겠네요. 이게 영화 축제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우리 왜 사람이 돌아가셔서 아까 속견을 해서 여기에 그 살아 계시지 않는다는, 돌아가셨다는 게 판명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그 입었던 옷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 사람의 이름과 복 이렇게 3번을 부르잖아요. 돌아올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혼백이 분리돼서 혼이 떠나갔다면, 자, 다시 살아나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이 돌아와서 이제 망자의 그 육신으로 들어가면 이제 재생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안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죠. 의례적인 그 설정인 거죠. 이런 과정을 지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걸 이제 초혼이라 그러잖아요. 초혼이라고도 하고 고복이라고도 하고 부른다. 초혼은 초청할 초자 쓰고 혼자 써서 이제 김소월 선생님의 초혼이라는 그 시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혼을 막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안 돌아오니까 이 옷을 가지고 망자의 시신을 덮어 놓습니다. 그걸 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나는 그런 혼은 아니지만 망자의 혼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를 이제 시신 위에 덮어놓는데 이게 일종의 혼인 거죠. 영혼의 정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염하고 입간을 할 때는 그러면 이 혼의를 그대로 두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그 고복하고 초혼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자 저고리를 들고 이렇게 초혼을 하는 거고요.
염 입간할 때는 혼백을 모시잖아요. 이때의 혼백은 아까 말했던 그 육체적인 기운으로서의 백이 아니라 비단백자를 쓰죠. 그래서 혼이 깃드는 뭐 비단 이런 뜻인데 일종의 상징물이죠. 혼이 깃들어 있는 어떤 상징물인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혼백의 모습은 지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지로 접은 종이 안에 이렇게 삼배 같은 걸로 접어가지고 이 자체에 그 혼이 깃들어 있다고 설정을 하는 거죠. 아직 그 정식으로 무덤에 가서 신주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혼백을 만드는 시점이 염과 입간을 끝냈을 때.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그 염습을 해서 관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요 시기에 혼백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 요즘 장례식장에서도 상복을 할 때 언제 하죠? 상복을 입을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좀 보편적인 검은 옷 이런 거 입다가 정식으로 상복을 갖춰 입는 게 그렇죠. 입간하고. 근데 요게 이제 잘 안 지켜지기도 하죠. 요새 워낙 짧게 지내다 보니까 둘째 날 벌써 손님들이 오세요. 근데 손님들이 오셨는데 상복 안 입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입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예전에는 염 입간을 하기 전에는 그 상복 입는 것을 그 이룰 성자를 써서 복을 갖춘다 해서 성복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염 입간을 했기 때문에 정말 관 속에 그 몸이 들어가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때 정식으로 이런 혼이 깃들어 있는 상징물로 혼백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염 입간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매장을 하려고 무덤을 이제 쓰게 될 때 뭘 만들죠? 이때 신주를 만들게 되죠. 신주. 여러분, 신주는 이제 당연히 뭐 양반 지배층에서만 사당이 있어야 신주가 만드는 것인데 신주를 언제 만드는지 거의 잘 몰라요. 근데 신주는 무덤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의 오차를 없애는 거죠. 무덤 속에 염하고 나서 딱 입간하자마자 혼백 만들어서 탁 모시듯이 무덤에 하관하고 봉분을 딱 조성하면서 그 전에 빈 이런 그 신주를 나무를 가지고 가서요. 거기에서 무덤에서 직접 씁니다. 무덤 그 자리에서. 이게 신주의 원래 모습인데 세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을 여기 평소에는 요거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여기에다 딱 끼워서 신주 그냥 신주 단지 하잖아요. 거기에다 딱 모셔 놓는데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꺼내 가지고 요거는 벌써 써져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워 놓고 여기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신주는 위에가 동그랗고 밑에가 네모났잖아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천원, 땅은 네모났다. 그래서 천원 지방,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이 신주 속에 담고 있다. 해서 신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무덤에서 신주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반원할 때 신주 같이 모셔와서 이제 사당에 안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묘사를 무덤에 묻힌 시신을 대상으로는 뭐 10월이나 상달 이럴 때 묘사를 지내지만 실제로 매번 제사를 지내거나 뭐 차례를 지내거나 이랬을 때는 혼을 대상으로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주를 모셔놓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존재가 돌아가셨을 때 하염없이 계속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약속을 하기를 4대 봉사까지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4대 봉사를 마친 다음에 이 신주는 무덤가에 묻히게 됩니다. 다시. 이 부분이 이제 몸을 대상으로 한 의례였다면 나란하게 설행했던 영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존재나 의례들이 이렇게 뭐 무덤가에 묻히게 되면서
4대 봉사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인격으로서 제사를 받았다면 4대 봉사를 마치고 이때 묻히면서부터는 조상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들어가서 조상의 한 분으로서 이제 제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몸과 이별하는 단계가 있었다면 영혼과 이별하는 단계. 그 유교에서는 3년상이 유명하잖아요. 3년상은 몇 년 동안 치르는 거죠, 기간이? 3년상. 그러면 36개월? 아니죠. 그렇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3년상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3일장 할 때도 36시간 동안, 아니지. 24시간 곱하기 3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3일장이지만 세 번째 되는 날 첫 시간에 발현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3년상이라는 게 2년 돌아가신 날로부터 만 2년 되는 그 다음 날 예. 탈상하는 게 3년상인 거죠. 그러니까 만 2년 하루죠. 엄격하게 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 긴 거죠. 이 만 2년 동안 상을 치른다는 것은. 그래서 3년상은 그야말로 부모이든 자식의 아픔과 정을 체계적으로 예법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표처럼 이 시기별로 상주의 몸가짐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처음에 상을 당하고 나서 졸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 졸업할 졸자 곡, 그러니까 곡을 졸업한다, 곡을 그치는 의례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사무제 지낸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난 강일, 그러니까 사무제는 뭐 반원한 다음 날로부터 첫 강일, 뭐 유일 이렇게 해서 지내면 거의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한 5, 6일 안에 끝나니까요.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강일을 잡아서 지내는데, 뭐 이런 게 복잡합니다만 강일, 유일, 그래서 십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홀수에 오는 것을 강일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2, 4, 6, 8, 10, 그러니까 을, 정 이렇게 되는 그 날짜를 유일이라 그래서 온유할 유자, 그 유자를 써서 유일이라 그래서 강일, 유일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지난 강일날 이제 졸곡을 하게 되는데, 상주가 해야 될 몸가짐을 보세요. 조석곡만 하고 무시곡은 그침. 그러니까 곡을 그치되 완전히 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만 하고, 무시곡은 나훈아 씨 노래 중에 무시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라는 거거든요. 없을무 때시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전에는 곡을 해라 했던 것인데, 이제는 조석곡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친 밥과 간장 소금을 먹되 나물이나 과일은 아직 먹지 못하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깔고 목침을 베고 자라. 이 약 한 100일 정도가 되는 셈이죠. 졸곡을 하는 시점이. 이 졸곡 자체가 상례는 흉례인데 약간씩 길례라는 개념으로 넘어서는 기점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상주의 몸가짐인데요. 이때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무시로 곡을 해라, 시도 때도 없이, 부모 돌아가셨으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울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거친 밥과 간장 소금을 이때부터 먹으라 하는 것은 그전에는 밥 못 먹는다는 거죠. 감히 부모가 돌아가신 상주가 밥을 먹느냐. 그러고 나물 과일은 엄두도 못 내고요. 뭐 이때도 먹지 못하는 거니까 이것만 봤을 때 밥도 못 먹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비로소 자리를 깔고 그나마 목침 베고 자라는 것은 그전에는 자리를 못 깔아요. 그냥 맨 땅에다 뒹굴면서 자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졸곡이라면 만 1년째 되고 그 다음날, 임종 후 13개월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돌을 지나서 이제 고인을 기리는 의례인데, 요게 이제 소상인데요. 이때 상자가 상서로울 상자죠. 우리 왜 길상스럽다 할 때 그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흉내에서 완전히 그 조상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어떤 길상스러운 그런 의례로 변환이 많이 된 그런 시점이고요. 이때는 조석곡도 그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복이라는 것은 아마 그 거친 모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명은 모명일 때 거친 것. 그전에는 거친 삼배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요질은 수는 머리 숫자를 써서 머리에 이렇게 왜 새끼줄처럼 묶었던 그 수지를 떼고 또 허리에 새끼줄을 묶었던 요지를 떼어낼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비타민 좀 보충해도 되나 봐요. 과일을 먹으라 하고요. 이 상자를 쓰면서 상서로운 의례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만 2년째 대상이라 그래서 두도를 맞았을 때는 이제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고 영자를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부모 잃은 자식이 하늘을 똑바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면 지팡이를 이제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흰 도포와 허리띠 뭐 이런 도포를 입을 수 있지만 이제 흰색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이제 사실 3년상이라 그랬을 때 대상이 규범적인 탈상이죠. 근데 3년이 딱 지났다고 해서 딱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례를 만듭니다. 이게 대상 지낸 지 25개월이 돼서 대상이 지냈다면 거기서 2개월 더 지나서 27개월째 되는 때 담제를 지냅니다. 담제. 이거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례라 그래가지고 검은 장삼, 뭐 검은 이런 옷을 입게 하고 장식은 못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옷을 입을 수 있고 술과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거의 뭐 일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완충과 유해의 의례라고 이제 뭐 설명을 합니다만 아까 규범적인 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아쉬운 마음에 이런 2개월 동안에 완충과 유해의 의례를 뒀는데 실제로 주자가래에서는 이걸로 끝입니다. 담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지금 살펴본 이게 아까 그 조선시대의 이제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주자가래를 그대로 도입해서 해보니까 이래 상황이 안 맞더라 해서 이런 의례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시 만든 것을 사례편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담제 다음날 삼순 중에서 태기를 해요. 이때 순자는 열흘이라는 순자거든요. 예전에 한성 순보했을 때 열흘마다 나오는 그 신문이었듯이 삼순 중에서 태기를 해서 길제를 지내는데 이때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서 이때 비로소 사당으로 신주를 옮기도록 하고요.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슬픔을 드러낼 것인지를 규정하면서도 점차 조금씩 강도를 줄여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죽음도 삶도 아닌데 세 번째. 첫 번째는 너무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두 번째는 서두르지 않고 점차적으로. 세 번째는 죽음도 삶도 아닌 듯. 그러니까 차마 돌아가셨다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부고를 보낼 때 상주 아닌 호상의 이름으로 부고를 보내거든요. 요거는 조금 예전의 부고의 모습인데 지금도 부고 양식을 보면 상주는 이 사람이지만 보내는 사람은 호상,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 중에서 좀 연세 드시고 이런 분의 이름으로 보내죠. 호상의 이름으로. 그게 차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부고를 차마 보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염을 마치고 나서 비로소 성복하고 또 상복을 갖추기 전에는 문상을 받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염도 안 했는데 상복을 다 갖춰 입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인정하는 게 아닌가, 아버지의 죽음을. 그런 의미 때문에 가능하면 늦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장례, 상례 기일을 가능하면 늦추게 하는 그런 의미. 이 상복을 입은 모습이죠. 지팡이 짚고
그 다음에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죽음하고도 관련해서 임정우의 아까 뭐 초혼을 해서 다시 혼을 부른다든지 또 반함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돌아가신 분 차마 입을 허하게 둘 수 없어서 이제 불린 쌀을 넣고요. 또 민간에서는 이 자체가 저승의 식량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민간의 풍습으로만 보이죠. 근데 유교 예서에 반함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설명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의 양식으로 넣는다 하지 않고 차마 돌아가신 분의 입을 허하게 둘 수 없어서 이런 불린 쌀이나 구슬이나 이런 귀한 것을 넣는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이렇게 지금 뭐 우리 그 박물관에 진열된 이런 그릇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분묘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도 뭔가 그 차마 돌아가신 분으로만 그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교의 죽음에 대한 그런 문화나 의례 절차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유교의 그 생사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는 것들을 어떤 정신에서 다 행하느냐면 차마의 정신, 차마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차마 허하게 비워둘 수 없어서 이런 차마의 정신이 굉장히 의례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상을 당한 자식은 거의 아무리 효자였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요. 아까 사진에 얼핏 나왔었는데 막 한쪽 소매를 벗어놓죠. 두루마기에.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옷을 양쪽 팔을 다 낄 정도로 정신이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수시를 마치고 나면 막 옷을 풀고 머리를 산발해서 마치 거린처럼 그렇게 하고 저고리 옷깃을 풀어서 막 띠에다 꽂고 맨발로 소매 한쪽 안 깨고 뭐 상투에 삼배로 이렇게 묶고 수질, 요질하고 탈상때까지 하늘을 못 쳐다보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소매 한쪽들을 깨지 않은 모습이죠. 이게 경황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지팡이 짚은 모습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까 상례였습니다만 제사는 흉례에 속하지 않고 길례에 속하거든요. 그렇지만 길례이지만 돌아가신 그 날이기 때문에 기일이기도 한 거죠. 이 기자가 삼가할 기자거든요. 그래서 부모 돌아가신 날은 평소처럼 행동하거나 막 상주, 그 제주가 고기 반찬을 먹거나 이런 것을 금하게 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차마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황이 부모 기일에 쌀밥을 먹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라서 기일날에 이제는 길제는 항상 거친 밥에 물만 마셨다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은 모든 죽음 의례를 간통하는 그런 정신이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삶도 죽음도 아닌데 됐듯이 마치 살아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공자가 항상 말했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는 마치 살아 계신 듯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정말 살아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가장 그런 날이 바로 제삿날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풍경들을 보면 정말 막 어른이 와서 그 앞에 좌정한 듯이 그렇게 지내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강림하셨으면 거기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기서 절을 하고요. 또 사람이 그 밥을 먹듯이 뚜껑을 다 열어서 음식을 권하고 또 젓가락도 막 이렇게 반찬마다 옮겨 놓고요. 또 식사할 동안 아무리 조상신이지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읍하고 있거나 밖에 나가서 식사할 시간을 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 밥을 다 드시고 나면 숭늉을 마셨잖아요. 지금 제사 과정 중에 헌다라고 하는 과정에 원래는 차를 올렸는데 차 대신에 이제 숭늉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숭늉을 만들도록 권하고 또 가시라고 절을 올리죠. 그것뿐인가요? 예전에 그 단독주택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어른들이 빨랫줄 걷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들어오는데 빨래 걷어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대문 활짝 열고 빨랫줄 걷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에서 지내니까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오신다 생각 안 하고요. 베란다 창문으로 혼이기 때문에 들어오신다 생각해서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오신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 특히 이제 처음에 신이 여기에 강림하도록 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 행위를 하는데요. 왜 향을 피우고 또 하나는 모사 그릇에 술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게 흩어진 혼백을 부르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자, 얘기해 보면 제사는 하늘과 땅으로 돌아간 혼백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기를 다스리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적인 것을 다스리는 기는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서 흩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향을 피우는 것은 향을 피우면 향이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향을 맡고 혼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그 모사 그릇, 녹그릇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담아서 거기에다가 술을 이렇게 붓거든요. 그 모래가 땅을 상징을 해서 술은 땅에 이렇게 부으면 술이 지니고 있는 향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땅에 내려간 백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에서는 혼백이 합치된 그런 존재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신주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보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이 끝까지 관통하도록 규라는 구멍을 뚫어 놓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망자의 혼이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을 했죠. 사당의 집 모양도 어떻습니까? 신주를 모시는 그 감실이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우리 그 한옥의 집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땄죠. 그래서 마치 살아계신 어른을 뵙듯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례에 담긴 뜻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뭔가 사후세계가 있고 영혼이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교에서는 산자들의 도리를 바로 세우고 도덕적인 그런 심성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교 제사만큼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그런 게 없고 또 어떤 의례보다도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와 있는 것처럼 아까 뭐 신주에 혼이 들락거리는 구멍도 뚫어놓고 이랬듯이 그런 설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세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데 이렇게 조상 신이 직접 와서 흠양을 하는 그런 현상을 의례를 통해서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사후 영적 존재의 그 존재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위의 말처럼 야 실제로는 영혼, 혼 이런 거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제대로 예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야. 이래버리면 후손들한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명분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주자나 이런 분들도 그 굉장히 방편적인 설명인데 혼백이 흩어질 때 이게 일종의 기인데 기가 죽으면 한꺼번에 확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흩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4대 봉사 지내는 집안에서는 4대 동안에 걸쳐서 흩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굉장히 방편적인 설명이죠. 뭐 어떤 제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기가 죽어서 그 순간에 팍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응축되어 있다가 그게 서서히 흩어지고 어떤 때는 이 요망한 기운이 뭉쳐져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해서 굉장히 무속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여제라 그래서 이게 무속이나 뭐 이런 걸 다 배쳐가는 유교 사회 집단에서 여제라 그래서 죽은 억울하게 죽고 요망한 그런 그 죽은 혼을 위한 그 대규모 의례도 지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을 수용을 하면서 그걸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해왔죠. 그래서 후손하고 뭔가 소통하는 그런 영적 존재의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런 그 경배의 대상을 뚜렷하게 설정할수록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훨씬 더 공고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내세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망자를 현세로 맞이하는, 그걸 어떤 학자들은 이제 생사혼성적인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는 그런 인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로 내세는 없으면서 이 현실 속에서 그분이 현현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정교한 절차와 가시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와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대처의 방편이 이렇게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제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은 사후세계는 없지만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후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쓴 것이고요. 예. 요건 이제 혹시나 시간이 남을까 해서 제가 임종에 대해서입니다만 요까지로서 이제 제 설명을 마칠 텐데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죽은 자가 삶의 세계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유교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돌아가신 분과 후손의 연계, 끊임없이 조상의 어떤 그 기운과 존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있고 연계된다는 것이 의례를 통해서 그게 지속되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살펴본 그 상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배층의 의례잖아요. 지금 민간의 보편적인 서민들의 의례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상세한 의례는 뭐 거의 역사 속에서는 남아있지 않고 서민들도 이런 그 유교적인 그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선조들의 의식이나 관념을 지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향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7세기, 18세기 주자가례가 보편화됐을 때는 심지어는 서민들도 3년상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넓은 차원에서 서민들의 삶까지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뒤에 와서 정신없이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리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차마 그냥 보여주셨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그 2명 받는 걸로 간단한 것만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제삿날에 대해서 저희는 여지까지 돌아가신 전날로 해서 제삿날을 지냈는데 요새 거기에 대해서 뭐 TV에서도 또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또 뭐 돌아가신 날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막 이런 걸 주장하는 것에서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바꿔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돌아가신 날 첫 새벽에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14일 날 돌아가셨다면 오늘 첫 새벽, 그러니까 12시 지나서 어떤 시간에 지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 시간을 지켜서 지냈습니다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친척들이 막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집에 돌아가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 밤에 지내버리면 그 집에서 자야 되고 이런데 점점 이제 자기 돌아가서 또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좀 당기자. 이래가지고 당기더라도 시간을 바꾸더라도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면 괜찮은데 12시 넘어서 지내던 제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조금 당긴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당기면 당연히 날짜가 바뀌죠. 그 전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7시나 8시쯤 제사 지내고 10시쯤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완벽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돌아가신 날 지내야 되는 거죠. 돌아가신 날 첫 새벽에 지내는 게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만약에 저녁에 퇴근 후에 모여서 지낸다면 돌아가신 날 지내야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요새 옛날하고 구분 없이 진리죠. 뭐 그런 거 중시하지 않고 정말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 올까? 의미화 안 한다면 모르지만 제사를 지낸다면 그런 의미화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날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요새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3년장을 치르면서 부모의 3년상. 예.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이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긴 시간을 둠으로써 사실은 자식들이나 이 유족들의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시간을 좀 엿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현대 같은 시대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례를 치러야 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고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그 돌아가신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거나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터부시하고 어떤 뭐 이렇게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도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 상처들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많이 슬퍼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종교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듬어 주고 있지 못하고 현재 의례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현대 시대에서 그런 유가족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좀 어떻게 달랠 수 있는 좀 방편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정말 죽음의 문제는 요새는 거의 예전에는 이런 사회적인 제도 자체가 규범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따름으로써 그 상실의 슬픔을 단계적으로 치유했다면 이런 의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공동체에서 마련해둔 그걸 같이 따름으로써 거기에서 점차 벗어나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런 게 사라져버린 시대에 뭐 보통 사람들이라 그러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또 출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의 부모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일상으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와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뭐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서 마음은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9제로 논문을 썼습니다만, 학위 논문을. 제가 49제를 논문으로 쓰면서 12가족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을 때 정말 불교 이전 선대에 49제를 안 했던 분들이 3분의 2였어요. 한 번도. 근데 왜 49제를 이번에 하느냐 그랬더니 탈상을 하기 위해서. 단지 그 사무제로 그 3일장 치르고 다음 날 사무제 치르면서 다 상 접어버리고 이러기에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선대 49제를 치러본 적도 없지만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이런 의례를 행하고 있기에 종교와 무관하게 여기 와서 49제를 지낸다. 그렇지만 또 구슬할 수는 없었다. 예전에 또 죽음을 다루는 중요한 그 방편 중에 하나가 구슬에서 또 풀이를 하기도 했지만 굿이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도심 사회에서 숨어서 하잖아요. 숨어서 하는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굿이, 그럼에도 그 제수굿은 곳곳에 굿땅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례, 그 죽음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굿의 기능은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그 예전에 구슬에서 풀어왔던 그런 사람들도 사찰에 와서 49제로 사고요. 그 12개 사례 중에서 천주교 신자인 사람, 본인도 뭐 가족들도. 근데 단지 기독교 신자인 사람만 없었고요. 불교 신자이거나 아무 종교도 아니거나 천주교 신자인 사람들은 이걸 풀어내는 방편으로 이제 사찰에 와서 그렇게 49일 동안 풀어내고 이제 그거와 별개로 사찰에 오는 것은 사실 또 부담일 수 있거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100일상을 치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출근도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새밥 지어서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9제는 안 지내지만 옛날부터 49일이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전통적인 기간이었다는 걸 수용을 해서 49일 동안 집에서 상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아니고 절에서 하는 것처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초 7일, 2 7일, 3 7일마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49일 동안 추모를 하다가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 상을 접으면서 보내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망자를 떠내보내고 슬픔을 치유하는 방식들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회의 어떤 안전장치처럼 있었던 그런 심리적인 상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조금씩 이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재조명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뭐 현대에 적합한 그런 탈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